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일부 건축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초법적 공문을 작성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식 감사 전 단계인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위원회는 이 의혹을 정식으로 감찰할 방침입니다.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 편성 채널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종편 채널들이 2011년 출범 이후에 충분한 시장 경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그 판단 이유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종편 방송 전망을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내 구직단념자 증가폭이 2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 상황이 좋아지면서 취업자 수가 늘고 구직단념자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발의된 데이터 3법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고, 그나마 법사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역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 팀은 시청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통열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뉴스토마토 뉴스리듬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온 특정 업체들에 대한 업무상 편의 제공 의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네. 우리 첫 보도가 나간 지가 얼마나 됐죠? 지난 26일에 첫 보도가 나갔으니까 예. 이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됐습니까? 예. 결국 감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의 통화에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의혹만으로는 감사를 벌일 수는 없고 진상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전격적인 진상조사에 대해 특혜 의혹을 초래한 시청 기후환경본부는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5년에 서울시의 감사 기능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 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2주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네. 일부는 사퇴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 이번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가 지난 1월 3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없는 내용을 담아 초법적 공문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시의회는 7월 3일부터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인허가 전의 모든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환경본부의 A 주무관은 1월 8일에 이 내용을 전하는 공문을 만들면서 2019년 7월 2일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예.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결재란에 있던 팀장과 과장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팀장은 1월 8일 공문이 작성될 당시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사정을 잘 모른다며 해당 공문은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 내보낸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또 공문을 최종 결재한 과장도 그때는 그런 경과 규정들이 부각되지 않아서 단순히 안내하는 공문으로만 생각해서 논의를 안 하고 결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과 규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낼 때 네. 반드시 그 결재권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 행정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군요. 예. 다른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다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해당 공문을 작성한 주무관들의 갑질 문제인데요. 이 환경영향평가와 도시정비 업계에서는 해당 주무관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짧게는 6년, 길게는 12년째 하다 보니까 용역사나 사업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이며 앞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의적 조례석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사업자나 용역사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쥐고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2017년 7월에 발표된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예. 이 공직쇄신안은 서울시청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는 B 주무관은 12년째, 또 앞서 언급한 A 주무관은 6년 넘게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하면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들 구체적으로 얻는 이익이 뭡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취재팀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약 460여 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예. 현재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 곳이 세 곳이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 1 재개발 정비 사업, 성동구 옥수동의 한남 하이츠 아파트 재건축 사업, 동작구 노량진동의 노량진 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등입니다. 예. 이들 세 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으면 최소 240억 원의 특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도시정비 및 건축업계 전문가들의 계산이었습니다. 예. 지금 세 개 사업자니까 한 곳당 최소 80억 원 특혜. 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네, 우선 세 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비용이 2, 3억 원대에 이릅니다. 예.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공사 개시 시기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설계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건축 부지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약 70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예. 서울 성동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해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서울 시내에서 2만 평 건축 부지를 확보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은행에서 연 5에서 6%로 대출을 받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1년 기준으로 순수 대출 이자만 70억 원 정도 지출하고 조합원 인건비도 별도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즉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면 평가 대행 비용과 이자비, 각종 인건비 및 부대 비용을 합쳐서 한 개 사업당 최소 연 8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80억 원은 최저 금액인데요. 일각에서는 특혜 이득이 못해도 수백억 원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환경영향 평가가 면제되면은 대행 비용, 이자비, 각종 인건비, 부대비 등을 다 합쳐서 최소 80억 원. 네, 지금 세 개 업체가 특혜를 본 것으로 의심이 된다. 네, 그럼 24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4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들이 보는 240억의 이익과 그들에게 뭐 특혜를 고의적으로 준 건지 네, 아니면은 서울시 설명대로 행정상의 착오였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특혜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240억 원에 추정되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되는 부분과 지금 공문에 대한 어떤 초법적인 그 수정 행위, 또 관련 조례에 대한 또 개정 추진 네, 이런 부분들이 종북에 가서는 대가성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앞서 1월 3일에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공문이 죄송합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일부 도시정비 사업자들이 시청과 의회에 찾아가서 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난처하니까 좀 사정을 봐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수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민원 제기 과정에서 말씀하신 어떤 대가성이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이 진상조사를 하게 될 때 그 중점적으로 보게 될 사항은 뭡니까? 네, 일단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주무관들을 불러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공문이 발송이 됐고 이것이 나간 뒤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느냐, 또 어떤 민원인들과 접촉했느냐,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서 설명드린 담당 팀장과 과장들이 이것을 제대로 책임지고 확인했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기후환경본부 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사태를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고 이것이 민간업계가 거짓으로 공무원들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이왕 진상조사를 했다면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혹이 제기되거나 추가 제보가 있습니까? 네, 현재 그 기사들이 나가고 나서 6건 정도의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제보들의 내용은 그 서울시 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갑질과 어떤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예.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 어떤 조직 운영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직기강 문제가 가장 큰 핵심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 면에서는 특히 이제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해서는 네. 좀 뭐랄까요, 실무에서는 아주 가차없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정책을 추진 중이었는데 네. 공교롭게 이런 일이 좀 생겼습니다. 박 시장은 뭐 다른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까? 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공직기강 확립과 개혁에 되게 박차를 가 있는데요. 그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 시장에게도 책임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가동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한 것, 이것은 뭐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로도 보입니다. 이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의 어떤 직할로, 그러니까 그만큼 공직기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진상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수일 안에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후속 보도를 통해서 후속 보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는 이거 외에, 그러니까 오늘 보도하는 이 뉴스 외에 관련된 뉴스를 또 후속적으로 보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 증가폭도 2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고용 상황이 좋아지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도에 김한희 기자입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구직 단념자 증가폭도 2년 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용 상황이 좋아지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에서 10월 평균 구직 단념자는 53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증가했습니다.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하지만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다면 구직 단념자입니다. 구직 단념자는 2014년 통계를 처음 작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구직 단념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감 추이를 보면 구직 단념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1월에서 10월 평균 구직 단념자는 작년보다 2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년 전인 2017년 4만 3천 명 증가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증감 추이가 처음 나온 2015년 7만 7천 명 증가와 비교한다면 4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실제 올 들어서도 8월을 제외하곤 7월과 9월, 10월 모두 2만 명대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고용시장 후풍은 취업자 수 증가 추이에서도 드러납니다. 올 1월에서 10월 취업자 수 평균은 27만 6천 명 증가로 1년 전 평균 9만 7천 명 증가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리층인 3,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와 고용 여건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LG전자가 자사 제품 홍보에 라이벌 격인 삼성전자의 광고 문구를 넣어서 방영을 하다가 돌연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전자가 최근 사용자 인터페이스 LG UX90 홍보 영상에 삼성전자가 8년 전부터 써온 문구를 넣었다가 비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달 28일 공식 유튜브 글로벌 계정에 약 1분짜리 UX90 소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중간에 오버 더 호라이즌 영문 문구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오버 더 호라이즌은 삼성전자가 2011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갤럭시 브랜드 사운드입니다. LG전자 공식 유튜브 글로벌 계정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돼 재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복사한 일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원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9월 스마트폰 LG V50X 신규를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구성을 LG UX90으로 개편했습니다. 그간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구성이 다소 불편하다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LG UX90은 공개 직후에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원 UI와 비슷하다는 사용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은 물론 야간 모드 설정 등이 같다는 지적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의 오버 더 호라이즌에 대한 상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한 영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수정을 위해 잠시 영상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광현입니다. JTBC TV조선 채널A 종편을 자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그리고 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가? 중기 ITV 박현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 종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채널의 의무 송출 상당히 깁니다. 폐지됐다고 어제부터 이제 얘기가 좀 됐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3일 열린 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 PP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간 의무 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송, 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출 채널로 있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이번 결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종편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예.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2011년에 종편이 출범을 했고 약 8년간 의무적으로 그 송출을 해줬다.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의무 송출이라는 게 뭡니까? 예, 의무 송출 채널은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채널을 편성해야 하는 채널을 말합니다.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는 채널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때문에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시청률이 높은 채널만 방송을 하면 이러한 그 공익적 채널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방송을 하도록 편성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예. 현재 의무 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 4개, 보도 2개, 공공 3개 등 17개와 지상파 2개를 포함한 총 19개입니다. IPTV와 위성방송은 지역 채널을 제외한 18개가 의무 송출 채널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에 뭐 의무 송출 대상 중에 종편 이 부분이 빠진다는 얘기죠? 예, 보도 부문과 공공 부문, 종교 부문 이런 쪽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고 종편 4개 방송만 의무 송출에서 제외가 됐다. 그렇다면 유료 방송사들이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그냥 방송을 틀어줬는데 이제는 뭐 그 의무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니까 예. 종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유료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예, 우선 의무 송출 채널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료방송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유료방송사들은 매년 종편, 지상파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료와 재송신료 협상을 벌입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사들이 좀 우위를 점하기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만큼 종편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JTBC나 TV조선, 채널A 등을 이제 즐겨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사 플랫폼에서 종편을 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특히 협상력이 약한 개별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SO라고 부르는 이 사업자들은 오히려 협상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종편이 자사의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업계의 관계자들은 힘 있는 종편은 자사가 인기 프로그램을 보유했고 SO의 가입자 유치에 도움을 준다며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간 자율협상을 유도하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규모가 작은 SO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제도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종편이 채널이 4개인데 어디 있죠? JTBC가 있고 예, TV조선, 채널A 그리고 MBN도 그리고 있습니다. MBN이죠. 예. 4개 방송사가 모두 뭐 그 아주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위를 점하고 누가 손해를 본다라기보다는 이 종편도 완전히 그 자본주의 시장, 방송의 자본주의 시장에 나왔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군요. 예. 경영이라든지 콘텐츠에 따라서는 또 도태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유한 그 채널이 그런 협상에서도 좀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그런 방송 광고 매출에서도 더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편이 2011년 출범을 했을 때 몇 년간 굉장히 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색깔이라든지 또 말하는 톤이라든지 일반 공중파를 보시던 분들께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시니까 오히려 매니아층도 생기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에 지금 그 종편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각 종편에서 보다 강한 방송, 보다 특색 있는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종편 출범 초기에 그런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종편들이 출범 초반에 그런 이제 자신들의 이제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자극적인 방송이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해서 좀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의무송출 채널에서 빠지면서 그런 다시 이제 우리의 그런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청률 경쟁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내보이기 위해서 예.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유료방송 채널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그 내용 심의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심의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런 너무 지나친 그런 자극적이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경우에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차원의 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력이 약한 개별 SO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거기는 좀 그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IPTV 쪽에서는 그 가입자들이 좀 상당히 좀 있지요. 예. 그쪽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IPTV는 말씀드린 그런 SO들에 비해서 가입자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력도 더 뛰어난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입니다. 예. 때문에 IPTV가 케이블 TV보다 좀 더 그런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IPTV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도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편의 프로그램의 그런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고 그런 즐겨보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IPTV도 자사의 플랫폼에서 종편 채널을 쉽게 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또 종편들이 그런 방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종이신문까지 보유한 국내 주요 언론사들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프로그램 그 사용료를 협상을 할 때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IPTV라고 하면은 KT,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LG 플러스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들이 되겠는데, 기본적인 걸 좀 잠깐 정리를 하고 갈까요? IPTV와 SO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주로 이제 소비자분들 이제 보시기에 IPTV는 말씀하신 KT, SK 브로드밴드, LG U+와 같은 통신사들을 통해서 예. 이제 가입을 하는 그런 TV 서비스를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SO는 예전에 IPTV가 이제 출범을 하기 전에 주로 이제 동네에서 유선 방송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케이블 TV 각 지역마다 사업권을 갖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TV와 인터넷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종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종편들 사이에서도 이번 의무 송출 채널에 대해서 일단은 시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사용료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종편들마다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편들 사이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을 얼마나 보유했느냐 그리고 고정 시청자들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그런 협상하는 데 있어서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인기 프로그램을 많이 보유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종편보다 인기 프로그램이 많고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만큼 케이블이나 IPTV에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프로그램 사용료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종편은 더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의무 송출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시정에서 힘의 논리가 종편과 유료방송사들 간의 협상에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한 것이 어제죠? 예, 어제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 종편에서는 특히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이 개정안이, 이 법규가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을 예상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비도 했을 것이고 지금 각 종편 방송사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부 분위기까지는 제가 아직은 그렇게 취재를 하지 못했는데요. 예.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우선은 일단은 의무 송출 채널에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의무적으로 꼭 들어간다고 생각하던 때랑은 일단 좀 다른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일단 그런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그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좀 그 종편들 사이에서도 시청률이 좀 더 낮거나 좀 경쟁력이 약한 쪽은 우리가 좀 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임해야 되겠다. 이런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의무 송출에서 배제가 되느냐, 이 날짜가 아니겠습니까? 언제쯤부터 이게 현실화가 됩니까?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통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과기부는 이번 그 개정령 시행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 시행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통상적으로 관보에 게재되는 시기를 고려를 해보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보에 게재가 되고 즉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령 개정은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예,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 사업자 종편 PP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 PP 의무 송출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예. 이 협의체에서 종편 PP 채널에 대한 의무 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다수안으로 제안을 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결정이 된 상황이고 종편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 대비를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방송의 질적인 문제에서 역시 우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했습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검찰의 청와대 압수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속보와 지금 후속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장 비리를 감찰 중단,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청와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취재로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 대통령 비서실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들을 이미 제출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지금 청와대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과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관련 검찰 수사 소식은 저희 뉴스토마토 온라인 편과 지면을 통해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코너죠. 차통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통 김은별입니다. 올해는 억대 슈퍼카들이 활약을 보인 한 해였죠. 이 람보르기니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무려 15배나 증가를 했고요. 롤스로이스나 페라리 역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마세라티는 2, 3년간 최근 굉장히 꾸준한 인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세단 기블리를 소개해드렸죠.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 마세라티의 최초 SUV 르반떼입니다. 그중에서도 슈퍼카 페라리와 같은 엔진을 사용한다고 하는 르반떼 GTS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르반떼 GTS는 슈퍼 SUV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그만큼 역동적인 운전 재미를 강화했습니다. 전면을 보니 세로로 그어진 그릴에 마세라티의 상징 삼지창 문양이 자리 잡아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는 휠 크기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21인치가 기본이지만 원한다면 22인치를 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 모델이나 르반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외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르반떼 내부는 스타일리시하게 꾸며서 이 레이싱카 DNA를 강조했는데요. 가죽에는 최상급 피에노피오레 가죽을 사용해서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 감촉 역시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편이죠. 이 마세라티 차량의 특징은 또 곳곳에서 마세라티 로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쪽에 헤드레스트에 있는 마세라티 로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거침없이 마세라티를 몰고 싶은 운전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피커는 고성능 브랜드 바워스 앤 윌킨스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스피커 개수도 무려 17개라고 하니 더욱 생생한 음질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슈퍼카를 사면서 편의 사양을 많이 보는 소비자는 드물겠지만 르반떼 GTS에서는 통풍 시트, 터치식 컨트롤 플러스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좌석 중앙에 자리한 센터페시아는 고급 차종치고는 아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소재로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크기 또한 최근 출시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크지는 않았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다소 탁해서 좀 더 선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반떼는 페라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8기통 엔진을 달았는데요. 기존 6기통에서 더 강력한 주행 성능을 냅니다. 네, 보닛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보닛을 열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강력한 8기통 엔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닛 내부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앞쪽에는 빨간색으로 8기통 엔진임을 강조했죠.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는 GTS 로고가 뜨며 주행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마세라티는 이 모델에 8기통 엔진을 넣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최고 출력은 550마력, 최대 토크는 74.74kg인데요. 최고 속도는 시속 292km입니다. 이는 마세라티 플래그십 세단 콰트로포르테 GTS와 비교했을 때도 강력한 편입니다. 또 르반떼 GTS는 마세라티 르반떼 최초로 통합 차체 컨트롤을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에 도입했습니다. 차량 제어 능력 상실을 방지하는 통합 차체 컨트롤은 차체의 움직임이 불안정할 때 즉각적으로 엔진 토크를 낮추고 각 바퀴에 필요한 제동력을 분배합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향상된 안전성은 물론 속도를 높이는 즐거움을 선사하죠. 네, 지금까지 마세라티 르반떼 GTS 살펴보셨습니다. 이 강력한 엔진만큼 주행 성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요. 또 배기음이 주행 즐거움까지 더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접근이 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드림카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발의된 데이터 3법이 올해 중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찌감치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미 발목이 묶인 상태죠. 그나마 법사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역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현재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는 이 데이터 3법 중 특히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민금융연구원 원장과 한국 FPSB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성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3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 이름도 참 어렵군요. 정보통신망법. 아까 준비할 때 좀 잘했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용정보법,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딱 이 국면을 보게 되시면 어떤 말씀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서민금융이나 이런 금융계 한 40년 종사하면서 예. 정말 지금 시대의 흐름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 아닙니까? 예. 전기기관이 발견되고 2차 산업은 전기가 발견되고 3차는 컴퓨터가 나와서 정보의 또 그 교류가 일어나고 예. 한 100년에 한 번씩 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기 정말로 그 컴퓨터 인간의 그 두뇌와 그 컴퓨터의 자료 분석 처리 능력 이게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나라만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 이세돌이 그 알파고하고 결국
겨뤄가지고 져서 뭐 언론에 보니까 은퇴한다고 그래요. 예. 그 지금 그 우리가 또 알파고 제로인가 거기한테 30분 만에 지더만요. 예. 그만큼 급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송 전에는 저한테 아주 그 멋진 사자성어를 보내주시면서 한 번의 비유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줄탁동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죠. 이제 병아리가 한 마리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병아리가 막 쪼아야 되고 어미 닭대로 이제 두드려 줘야 되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제 병아리가 한 마리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나오려고 그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가 밖에서 지금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지금 다 좌절될 위기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보호법도 한번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통과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기업들과 이 법이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그게 무산이 될 경우에 어떤 그 여파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용정보법 내용과 그 발의 배경, 추진 과정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용정보법의 그 개정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통신 ICT 융합이죠, 융합. 그 정보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그 금융계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 차원에서 시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 직속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작년 초부터 금융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면서 추진을 했었고 이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6명의 의원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법사위에서 이제 발목을 잡힌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개정안 주요 내용, 직접 뭐 기업과 그리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뭐 이해하고 있어야 될 그 주요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겁니다.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이용의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어떻게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개인정보라 하면 이제 본인 동의를 받는 게 전제 조건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가명정보라 해가지고요. 이분이 진짜 비식별 정보, 식별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 예.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연구를 위해서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거였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익명 정보라 했고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정보로서 개인 정보로서 활용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그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에 있었고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공유하자는 게 아니었었고요. 국가 지정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인증을 받았을 때만 데이터 결합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나 이 사후 통제 수단도 지금 마련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가명정보를 다시 살려서 뭐 고의적으로 쓴다든가 그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이런 예. 대비책도 만들어 놓고 해서 결국은 이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자. 본인 동의 없이도.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서민금융 업무를 하면서도 한 10년 동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37조 원을 이게 돈을 썼는데 과연 그게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지? 뭐 작년에도 금융위 가서 활동하면서 왜 분석이 안 되냐? 근데 이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성무기한테 5년 전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 이게 다 처리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건 빨리 통과돼야 되겠다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 목적이죠. 예. 그런 걸로 쓰게 하자. 근데 그냥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가명으로 다 전환해서 쓰게 하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의 그 행정위원회로 돼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원화돼 있습니다. 예. 온라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오프라인 부분은 이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해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자. 예. 개인 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 그렇게 해서 격상을 시키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신용정보사업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조회업 자체가 하나로 그냥 돼 있어요. 뭉뚱그려서 뭐 출자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금융회사에서 50% 이상 출자를 해야 된다. 이것만 돼 있고요. 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예. 개인 시비와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시비, 그다음에 기업 시비로 나눠 가지고 예. 개인 시비에서 이제 비금융 전문 시비가 생깁니다. 비금융 전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 거래 기록 가지고 하는 것들이 통상의 이제 시비 그 신용 정보 조회업자인데 비해서 통신 요금을 잘 내는지, 뭐 아파트 관리비를 잘 내는지, 아니면 뭐 휴대폰 요금을 내는지 이런 정보를 모아 가지고요. 예. 신용 평가를 신용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이제 좋게 평가가 되면 금융 거래 쪽에서 정보가 없는 분들, 지금 청년층 이런 분들 한 1,100만 명 정도가 정보가 없거든요. 예. 주부나 뭐 이런 분들이 금융 거래 기록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해서 자금을 지원하자 이런 비금융 전문 시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시비가 이제 별도로 구분이 돼서 들어오는데 예.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나눠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시비는 뭐 기업 등급을 제공하는 거라든가 기업 기술 신용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 50억을 이제 20억으로 낮춰가지고 진입을 좀 이렇게 좀 쉽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정보 조회업이 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상 그 출자금만 있으면 금융회사에 그 출자 없이도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신용조회업자를 세분화하겠다. 예, 개인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또 맞습니다. 기업 뭐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하는데 이 신용조회업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신용정보도 가명 처리된 신용정보입니까? 물론입니다. 예. 물론 그런 거고 이건 이제 지금 가명 처리는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활용할 때 가명 처리를 쓰겠다는 거고 이건 조회업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러니까- 내가 동의했을 때, 예. 본인이 동의했을 네, 동의했을 때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비금융 신용정보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하나의 업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시비 이것도 이제 없던 업종인데 신설을 해가지고 예. 업종이 이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게 두 가지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죠. 가명 정보. 이 가명 정보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얼마나 보안성이 담보될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하고 지금 세분화된 신용조회업에서는 개인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정보 주체, 그러니까 개인이 허락을 해야지만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신용정보조회업에서 사용하는 개인 정보는 가명 정보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 실제 자기가 동의했을 때 네. 수집을 하는 거고요. 예, 본인 동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조회업에서 말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가명 정보 말씀드린 거는 동의 없이도 사용하려면 예, 가명 정보로 활용해서 분석하고 뭐 연구하고 하는 써라.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우려하는 거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다시 되살려서 쓰면 어떡하지? 예,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 뭐 이런 제재가 따라가서 막아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고, 예,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이제 산업이 도입이 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요. 예, 그래서 자기 그 본인의 그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해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내가 그 금융 어디에 이용하고 있지? 예, 뭐 다 찾아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가장 싼 대출을 찾아주고, 예, 뭐 내가 그 증권을 사고 싶은데 투자 자문도 해주고, 이런 그 금융 전반에 관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하나의 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마이 데이터 산업은 지금 뭐 DLS니 DLF 뭐 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인정된 이런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서 예. 이런 역할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객의 실정에 맞는 가장 유리한 상품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마이데이터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인데 그동안에는 보시면 막 작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인을 하러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거를 이제 좀 단순화하고 시각화시켜가지고 이제 알고 하는 동의를 정착시키겠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사인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취지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 신용정보 좀 저쪽으로 이동시켜줘. 그러면 이동을 시켜줄 수 있게끔. 내가 뭐 옛날에는 그거를 정보를 떼어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래야 됐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기관 대 기관으로. 네, 기관 대 기관에서 이동을 저쪽으로 시켜줘라. 그러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옮겨주고 그런 권한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그 금융 정보 보호가 상당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이데이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부채 정보, 또 뭐 그 대출 가능 정보, 또 좋은 개인에게 맞는 투자 상품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네. 아까 이제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업종이 하나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일부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 관련 앱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제한적으로나마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 법적으로 허용돼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 동의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해서. 하는 거고요. 예. 이건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니까 개인 정보를 신탁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은행이 하나 생긴 겁니다. 개인 정보 은행이. 아하. 그래갖고 자기 정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다 대행해 주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용정보법 통과되면은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가 좋아집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신용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 아까 1,100만 명 청년층이라든가 주부 이분들이 금융 소외계층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을 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660만 명 달하는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다른 비금융 정보 가지고 분석을 하면 대출이 받을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포용 금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하나 만들더라도 예. 제가 영화를 좋아해. 그러면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많이 주는 그런 카드를 찾아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지금까지는 정보의 비대칭이 심했거든요. 은행은 알고, 이제 금융회사는 알고, 소비자는 모르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고속도로를 빨리 달리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안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고속도로는 만들고 사고는 안 나게끔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고속도로 비유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 신용정보법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리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